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이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기침하셨어요? 기침 아닙니다. 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추워졌어. 일교차가 너무 그래서 커가지고. 갑자기 얼마 전까지 너무 더웠는데 이제 점퍼를 꺼내서 입어야 되나? 아니, 저 놀라운 오늘 얘기. 아침에 그랬더니. 저 어제 반바지 입었어요. 그래.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네. 그 정도 날씨였는데 오늘 이렇게 추운 거예요. 이제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박 대표님, 대통령실에서 오늘 여당과의 만찬을 또 여는데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는 빠진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낳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뭐 새로운 일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대통령실에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정기국회 앞두고 하는 만찬이면 당 지도부는 당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지난번에 왔다 갔지만 한번 그래도 같이 불러야죠. 이게 상임위원장들도 다 부르고 하면 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이제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지난주 일타 박성민 코너에서 그러셨어요. 한동훈 고립작전이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러셨는데, 지금은 한동훈 고립작전을 넘어서 고사작전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글쎄, 느낌. 그거는 제가 그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도 여러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를 한동훈 대표 고립과 붕괴 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고립은 분명히 시킬 것인데 붕괴가 가능할 건지는 모르겠다. 지금 총선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뚜렷해지고 있는 거는 확실히 그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고립까지는 분명하고. 근데 붕괴는 그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 한동훈 대표의 대착각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를 비대위원장을 앉혔어요. 예.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도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았어요. 예. 압도적 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핵심이 뭐겠어요? 메시지는 똑같다고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구도 대통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유일하게 그 두 뭐 대통령과 그 여사와 가깝다는 한동훈만이 그래도 시대에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은 그런 참신함이라든가 뭐 정치를 바꿀 거라는 이런 기대감보다는 네. 이제 그런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기대감도 그렇고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서의 기대감도 그런 거죠. 누구도 못하는 말을 밀실에 들어가서 쓴소리도 할 수 있고. 한동훈은 하겠지. 한동훈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선택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총선 때도 보니까 그러기는커녕 네. 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전당대회 때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이기 때문에 대통령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안 변해. 왜 그런지 몰라도. 더 충돌. 자존심 싸움처럼.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에 계속 대통령과 차별화를 먼저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잘못되고.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나 잘못보다는 대통령의 책임과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는 다 동의할 거예요. 해결책은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될 유일한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은 안 하고 난 대통령하고 달라요라고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로도 승진하고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되고 비대위원장 되고 하는 건 윤석열이라는 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냐. 그 관계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거 딱 떨어놓고 나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그 정치적인 스케일대로 간다. 그러면 그걸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게 그 한동훈 대표의 제일 큰 고민이고 착각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거다. 본인에게 이 비대위원장 자리와 전당대 당대표 자리가 온 거는 대통령과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고 이건 대단히 어려운 숙제지만 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일을 맡긴 거니까 거기에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아무 이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달라요. 난 다른 사람입니다. 알겠다. 여기까지는 알겠어. 달라요만 근데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넘어서 변화도 좀 시켜보시오라는 주문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그 숙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첫 번째면 오히려 차별화보다도 그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 대통령은 아니 근데 룸을 줘야 뭐 여지를 줘야 변화를 시키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꽉 막혀- 문제도 문제의 출발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네. 그 실패했고 계속 결과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서 한동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뽑았으면 조금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간을 좀 줘야죠. 싫어해도 전당대회 때 뭐 감정적으로 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그런 게 있어도 그래도 지금 이 한동훈마저 붕괴하면 나랑 같이 공멸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갈 수 있도록 내가 룸을 좀 주겠다. 뭐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고 좀 봐요. 그리고 대통령 이제 다음 달이면 2년 6개월 임기 절반 되거든요. 반환 좀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까지 온 거는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고 좀 옆에 있는 대통령 실장부터 수석부터 오늘 네. 추경 원내대표부터 네. 만나시거든. 네. 이대로는 갈 수 없다. 10월 달에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서 11월 9일 그 임기 6개월, 2년 6개월 될 때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내가 국정 기조와 태도와 이런 걸 다 바꾸겠다. 지금까지 이런 건 좀 잘못한 것 같다. 그 속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의미가 있지.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나 딱 띄어갖고 얘기해봐. 대통령이 안 변하면 의미가 없다. 좀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른바 윤한 갈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 녹취록이 하나 나왔어요. 김대남이라는 인물, 전직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인데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1급에서 3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라는 꽤 높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총선 출마하려고 나가 있는 상태예요. 총선 출마하려고 나가서 지금 밖에 있는 상태인데 지난 7월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이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겁니다. 녹취가 굉장히 길고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중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따가 한 밤에 예, 내가 그 한동훈에 관련돼 가지고 예,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은밀히 내가 전화할 테니까 예, 형님. 잘 기억해놨다가 예.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봐. 그 내용에 총선 백서에는 뭐 얼마나 예산 쓰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와, 그런데 그 중에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이놈이. 근데 그 중에 2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설명조사를 했나 봐.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예. 문자로 예,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아니 문자로 보내고 한 거 있잖아. 예. 아니 100만 더 간 거지. 이거 키워준 사람 아니야 막말로. 그렇죠, 그렇죠. 외국 갔다 오면 뭐 낙타에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예,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예. 너 여사가 야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형님, 야, 니네가 이번에 이거 잘 기획해서 한동훈 치면 여사가 아주 그냥 니네가 들었다 놨다 잘했다고 막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를 친윤계 인사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명수 씨와 나눈 겁니다. 저는 놀라운 점이 2가지예요. 첫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는 분은 어떤 인물인가? 아니 이분이 대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하고 7시간 그 통화한 거 그거를 공개해서 뭐 그 당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마도 친윤계 인사든 뭐 김건희 여사든 사이가 완전 갈라졌겠구나 왼수가 됐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김대남 선임 행정관하고 꽤 오랫동안 한 11개월을 통화를 했대요. 20차례 통화를 했고 그중에 일부가 지금 공개된 것뿐이거든요. 도대체 이명수 씨의 매력은 뭔가요? 저 이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사실 레거시 언론의 보도가 아닌 이상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매체 보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는 하루 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보여주십시오. 현재 정부 투자금융기관의 감사인 사람이 이제 김대남 씨 얘기죠.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합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뭐 들은 건 믿지 않고 본 것도 반만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2분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통화한 것 같고
근데 뭐 왜 저렇게 보안 의식들이 없이 요즘 다 녹취도 되고 그러는데 네. 예, 문자도 보내고 저렇게 위험한 말들을 하느냐. 그 내용은 뭐 김대남 씨 일방적 주장이고 또 그분이 원래 선거 준비하던 지역에 갑자기 또 뭐 이현모 씨가 또 원래 서울에 출마 못하고 또 오기도 하고 뭐 용인에서 붙은 거죠. 준비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저런 뭐 여러 가지 뭐 사적인 그 감정들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자기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저는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고 당 비대위원장과 야당의 대표하고 비교해 갖고 네. 그 호감도 조사랑 경쟁력 조사는 그 대선 후보로서 개인적인 조사라기보다는 대표적인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저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무슨 여의도 위원장이었거나 당 사무총장이었어도 전략본부장이었어도 했을 겁니다. 그건 한동훈 그러니까 70억 원을 들여서 총선 관련된 여론조사를 당일 하는데 그 항목 하나로 대선 주자 여론조사 했다는 아니, 그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거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국민들이 대표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또 뭐 이재명하고 비교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한동훈 그런 걸 위원장의 없다는 거죠. 그 이미지는 뭐고 뭐 강점 뭐 이걸 했다고 해도 저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총선 국면에서 하죠. 전략 단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표적인 메신저니까 그걸 예.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저희 얘기는 그 두 분이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그 김대남이라는 분이 한동훈 드러나는 거는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좀 해달라는 것만 드러나는 거지 네. 그렇게 하면 뭐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러는 것들은 그냥 내피셜인 거죠. 본인이 본인 내피셜일 수 생각이죠. 있지.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본인의 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나와서 그런 거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아, 한동훈 대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공격을 해주세요. 뭐 아까도 보니까 뭐 굉장히 잘해줬다 그동안에. 잘해줬겠죠. 그거는 김건희 여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검사하고 저희가 세상이 다 아는 관계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해줬을 거라고 보는데 뭐 외국 갔다 오면서 뭐 넥타이 넥타이 선물했다 선물.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시동생 같은 인물이었다 그런 얘기도 해요. 저기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사실이 아니어도 저도 그렇게 믿겠어요. 그거는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그래서 그거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인식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저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 즉각적이게 반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도 감정이 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까지 저런 식으로 나를 음해했어? 이제 보니까 이런 녹취록까지 나와? 열받은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이제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대남이라는 분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공천 경쟁하다 뭐 본인 탈락하고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것이 어떤 조직적인 것이란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 김대남 개인적 일탈인지 얘기는, 친윤계 전체의 예. 조직적인 움직임인지. 예, 그러니까 친윤계 전체의 움직임이고 김건희 여사가 거의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드러났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드러날 때까지는 아직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예. 아, 조금 성급한 대응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남 씨는 지금 전직이에요. 전직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그리고 저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시켰다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가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서 이런 얘기는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아. 같은 맥락에서 명태균 씨와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이 씨 간의 통화 녹취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만 있지 김건희 여사 목소리나 메시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사실은 어떤 제한적이었어요. 이거는 명태균 씨 허풍이야. 뭐 김대남 씨 허풍이야. 이제 이렇게까지 끊어질 수 있을 만한 요런 제한선이 있었는데 이번 국감에서 이번 가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직접 공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그 통화 음성 파일을 명태균 씨가 사람들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제3자가 녹음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3자는 그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틀면은 공개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못하고 있었지만 국회는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틀게 되면은 문제가 안 돼서 이번 국감에서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트는 방식으로 목소리가 공개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좀 있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뭐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는 이제
지난번에 디올백도 그 동영상이 그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공작이냐를 다 떠나서 일단 그거 자체가 공개됐을 때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녹취에 우리가 이제 A와 B라는 사람이 통화할 때 네. 실제 그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 A는 C하고 사이가 좋아도 네. B랑 통화할 때는 좀 뒷담화도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은 거는 믿지 않고 뭐 본 것도 반만 믿는다는 말을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녹취에 나와 있는 거를 김건희 여사 목소리로 나오면 그건 약간 좀 파장은 좀 있죠. 예, 그게 뭐 명태균 씨의 그게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건 또 다른 영역의 네네. 문제이겠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 뭐 나오지 않은 내용 가지고는 좀 우리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죠. 좀 아직은 그렇다. 뭐 네. 내용을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 또 파장의 크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가을 국감이 김건희 여사 국감이 될 거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좀 파악할 수는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정기국회가 아무래도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네. 굉장하게 폭발력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게 개연성으로 보이죠. 보면. 조금 전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골칫거리가 내부적인 갈등에 의한 거라면 민주당의 골칫거리는 훨씬 외부적 요인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럼 훨씬 더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2개가 연달아서 11월에 나옵니다. 15일에 한 번, 25일에 한 번. 박 대표님 뭐 재판 결과야 판사만 아는 거고 우리가 유죄냐 무죄냐 이건 알 수 없는데 다만 그 파장을 좀 예상해 볼 수는 있잖아요. 파장을. 이제 그 파장을 좀 예측해 보려면은 인상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국토부한테 받은 게 협박이냐 아니냐 그 재판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담담하게 결심 공판 받으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증교사 결심 공판전에 들어가면서는 상당히 좀 예민한 반응들을 보인 게 보도가 됐습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잠깐 보고 오죠. 법정에서 포괄업체 제공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십니까? 그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함께 기소된 공범 기자들이 그 짜깁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뭐 이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들어보세요. 최소한 들어보는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와 상당히 좀 사뭇 다른 예민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자신의 SNS에 그 30분짜리 통화 음성 파일을 아예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 높다고 보고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가라고 볼 수도 있고 해석이 좀 분분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 법원에 당연히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있는 데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 30분 다 재생했대요. 당연히 재생했을 거고 제 생각에는 1년 전에 그 영장 기각할 때도 법원에서 그때 유창훈 판사가 예. 이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유창훈 판사가 예, 그걸 제가 판사인데 검사가 딱 짜깁기 한 거 뭐 7분짜리든 얼마짜리 틀었다. 그럼 제가 판사면 그 전체를 다 몇 분짜리입니까? 그 한 30분 통화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다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원의 시간이니까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둘 다 무죄가 나오면야 뭐 그건 진짜 검찰 독재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할 만하죠. 둘 다 무죄면. 둘 다 무죄면. 근데 유죄라도 둘 다 당선 무효형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밑으로 나오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은 100만 원 이하. 네. 이거는 근고형 그 뭐 벌금형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날개 달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레이스는 본격화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강경한 태도 탄핵이나 이런 것도 조금
완화시키고 이제 정말 이제 그 중도층을 잡기 위한 레이스로 오히려 그런 레이스로 가는 게 오히려 전략이 될 그렇게 거다. 갈 가능성이 자, 있죠. 무죄가 나오면 이제 그쪽 전략이 보이는 네. 거고 근데 만약 이제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하나가라도 당선 무효용이 나오거나 둘 다 나오면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계속 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강경하게 좀 더 끌어올릴 것 같아요. 투쟁의 강도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오는 전략을 조국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법적인 리스크를 전부 다 정치로 지금 돌파하고 있거든요. 정치로 돌파한다는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걸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는 않는 거죠. 그 형량은 양형에서는 올라갑니다. 그게.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 안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죄가 없으니까 반성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4년형에 거기도 반성하지 않고 뭐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다거나 조국 대표가 2년형을 받을 때 다 동일하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거 지금 위준교사나 선거법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저걸 인정하고 반성한 게 아니라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게 법원에서 판단해서 양형 기준엔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면 깨끗하게 무죄인데 유죄라고 판사가 저거는 위준교사 혐의가 좀 있네라고 봤을 때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을 올리는 태도가 된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법적 지식은 없지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주당이 불안해하는 거는 수많은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관련자들이 지금 거의 다 구속되어 있고 중형을 받았잖아요. 지금 백현동 건도 김인섭 씨가 지금 5년형이 2심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이하영 그 부지사도 지금 9년형 이상을 받았고 그렇게 되면 저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겐 책임이 없냐 이 얘기를 물을 건데 그 상식적 질문, 요 상식적 질문에 과연 그 민주당도 좀 불안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나 둘 다 당선 무효용이 나오면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인지장애 문제는 다 알지만 네. 그것이 이제 TV 토론에서 될 때까지는 좀 달랐지만 그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죠. 지금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굳건한데 1심 선고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 같은 게 뭐가 나오느냐는 사실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거법과 위증교사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1심이 나오면 2심이 뭐 빠른 시간에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대선일에 나온다고 봐야죠. 민주당이 근데 지금 플랜 B가 뭐 준비되거나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죠. 예. 그런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오늘 댓글쇼로 조금 더 넘기겠습니다. 뭐냐면 재보선 얘기예요. 가까이 왔어요. 어느새 10월 16일이에요. 예. 예, 이제 한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영광군수하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재밌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는 이야기는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30초 남았나요?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광군수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백중세인가요? 뭐 하여튼 이게 싸워볼 만하다 서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서로 좀 비방전도 붙은 상태.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대표님. 예.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 댓글쇼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재보선, 아니 뭐 많이 하지도 않아요. 영광군수,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강화군수. 강화 거기도 군수죠 진짜 강화군수.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요 정도인데 서울시 교육감이야 어차피 정당이 치르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일단 예외로 하고 나머지 정당이 치르는 게 4개인데 생각보다 뜨거워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영광군수는 야권이 유리하죠. 뭐 야권이 당연히 유리한데 야권 안에서 이게 박빙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주당 장세일 후보 32.5%,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30.9%, 진보당 이석하 후보 30.1%. 심지어 둘이 아니라 셋이 비슷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경쟁이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요.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현 후보한테 왜 탈당했냐는 질문이 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장현 후보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의 경선 룰이 불공정했다. 당원 당규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 측에서 무슨 소리냐.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라. 당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간 거 아니냐. 전형적인 철새다. 이러면서 비방전이 상당히 좀 뜨거워지는 모양새. 이거 어떻게 내다보세요, 영광? 저는 뭐 그 자세하게 숫자를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군수 선거하고 네. 부산 금정구 선거 네. 이 두 선거를 그 의미 있게는 보고 있어요. 영광군수 선거는
지난번 총선 때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민비조라 그래서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찍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맞붙은 거 아닙니까? 여유가 없죠 서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호남이고 또 뭐 이낙연 전 대표 고향이기도 한데 여기서 조국혁신당이 이기면 메시지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대안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한테 화가 나 있다. 호남의 메시지. 네. 적어도 이 지역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지역의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와 또 하나의 반대 측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11월 달에 지금 그 선거를 있는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다가 뒤다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느냐.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주적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이 싸움 아닙니까? 그 여론이 팽팽하죠. 그 여론에서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 조사 갖고는 알 수가 없다고 보고요. 금정은요.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10월 많이 남아요. 16일. 그럼요. 지금은 뭐 선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2주 정도 뒤에 그날은 끝나는 날이죠. 그날 아침에 얘기할까요? 10월 16일 날 그날 방송하죠. 하긴 예. 선거가 하루하루 몰라요. 그러면 그 네. 선거는 뭐 2, 3일 전에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기 때문에 그렇고 네. 부산 금정구는 네. 일반적으로는 거기가 국민의힘 텃밭인데 그렇지. 지금 윤한 갈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조심해야 되는 건 내년 4월 보선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 보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 강재수 대표가 그 친박계가 비토하는 바람에 사보타지하는 바람에 그 분당에서 졌잖아요. 누구? 옛날 강재섭 대표가 예. 강재섭 후보가 그러니까 예전. 그리고 그 전에 2008년에 압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총선 이길 때인데 그때도 서울에 이재호, 뭐 부산에 박형준, 맞아. 뭐 사천에 이방원 다 떨어지는 거는 맞아. 친박근혜 유권자들이 안 찍었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 책임 물으려면 투표를 어떻게 하겠어요? 안 찍거나 반대 투표하는구나. 반대 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과 관계가 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당대표가 선거를 치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맞아. 맞네. 안 도와주니까. 그러네. 이제 그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럴 수도 있네요. 그거 좀 덧붙이자면 금정에서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야.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미워. 한동훈한테 여기서 이기면 유리하잖아 해서 야권을 찍어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한동훈 편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정 운영 못해가지고 지지율 떨어지는 게 미워. 그럼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니까 나는 또 야권 찍어줄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래저래 그렇게 해서 예. 그 당내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지만 예. 거기도 반대는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밀리면 그럼 야당이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고 지금 선거 재판이 나와도 지금 불복할 분위기인데 여기서 그 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양당이 양쪽 다 당내 이슈는 다 불만도 있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아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어느 쪽 힘이 더 크게 작동할 거냐. 와, 그래서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하고 영광군수 선거가 이런 전문가들 눈에는 아주 흥미롭게 보이는 거군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래도 타이밍으로 보면 경고장을 세게 날릴 타이밍은 아니지 않냐 양당 내부가. 지금 왜냐하면 야 우리가 지금 정신 똑바로 들 차려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구심력이 더 크냐 원심력이 더 크냐 해서 그래도 구심력이 이번엔 더 클 것 같다에 한 표. 라고 하면 제가 이거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또 틀리면 그런데 하여튼 그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어디로 갈 거냐를 보고 있죠. 맞아. 그래서 양당이 다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 여부도 되게 중요한 변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경우에는 상당히 더 이길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건 얘기를 했죠. 이제 강화군수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금정은 뭐 조국혁신당이 하자. 근데 그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 게 후보들한테는 자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조국혁신당에서는 토론회를 한번 열어서 겨뤄보자. 그래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뭔 소리냐. 여론조사 지표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위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냥 사퇴해라 당신이 양보해라. 이렇게 지금 붙이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건 하나 더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도 영향 받을 수 있는가? 뭐 지방의 구청장 선거 하나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흔들고 싶어하는 분위기, 고립시켜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선거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건가? 그거는 좀 궁금해요. 이거 이제 결과가 설사 뭐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이기더라도 뭐 간신히 이긴다거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 또 지난 총선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 때문이냐 갖고 또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015년에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그냥 2월 달에 대표가 되셨는데 4월 달에 보궐선거인데 4개 다 졌어요. 그때 책임론이 호남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안 물러나고 김상곤 조국혁신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 친윤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거 뭐 한동훈 책임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친한계에서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뭐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고립 고사 작전은 있겠으나 힘이 총선이 없기 때문에 붕괴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만두게 되면 내년 9월이 될지 그전이 될지 몰라도 한동훈 대표의 그 자의로 판단에 의해서 그만두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죠. 여의도판에 돌고 있는 재보선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용산이 흔들어서 조기 축출할 거다. 여기엔 동의 안 하시는군요. 전 동의 안 합니다. 네. 예. 나가더라도 제발로 나 이번 기회는 안 되겠어요라고 나가지 흔들어서 내 쫓김을 당하지는 않는다. 나가게 될 때는 뭐 나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을 좀 바꿔보고 이대로 안 된다고 해서 노선의 변화도 내가 얘기를 했고 민심이 이걸 원한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 얘기를 대통령께 다 드리려고 공개적으로 드렸고 비공개로도 드리려고 요청도 여러 번 했으나 뭐 안 받아들이고 길을 막고 있다. 그 제기는 안 된다고 하니 제가 뭐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해서 또 분열만 갈등만 더 커질 테니까 저는 물러나겠다. 뭐 그렇게 해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뭐 지난 총선 패배 책임도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오버한 것도 좀 사실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려고 하는 방향 당의 방향이나 정부의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당이나 그 대통령 쪽에서 그 생각은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좀 또 속보입니까? 아니 뭐 아주 막 큰 속보는 아닌데 김대남 씨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지금 제가 언뜻 봤는데 밖에 우리 김소영 PD 전 행정관 이래갖고 나온 속보를 제가 지금 언뜻 제목을 봤거든요. 파장이 되지는 않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얘기가 별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없어요? 제가 봤는데 또 이렇게 중간에 방송하는 중간에 속보 보면 또 전해에서 한마디라도 제가 박 대표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속보든 뭐든 어쨌든 지금 어디 감사로 가 계시고 그리고 전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의 녹취가 나오고 파장이 있으면 이미 파장이죠. 이미 김건희 여사에게도 하고 이 정부의 리더십이라든가 뭐 이거 다 훼손시킨 거니까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옛날엔 다 거취를 결정을 했죠. 보도가 되는 순간 본인이 맡고 있는데 다 사임을 하고 지금 서울보증보험의 감사위원으로 있다고 그렇게 해요. 하는 게 그건 뭐 상식적인 판단인데 요즘은 뭐 하도 이상해져 갖고 제가 그거 지금 못 찾겠는데 이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이름이 항상 어려워가지고 헷갈려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말은 이겁니다. 무슨 얘기가 또 도냐면 그 김대남이란 사람 이렇게 위험한 사람인데 누가 대통령실에 추천했어? 신지호 당신 아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았나 봐요. 근데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나 추천 아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팬클럽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팬클럽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관리할 거냐 했을 때 그분 추천받아서 그분이 왔다는 거죠.
예. 그 자기 담당이 아니어서 강승규 팬클럽가 네. 그렇지 팬클럽에서 이 사람을 관리자로 추천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이제 인수위원회 뜨고 대통령실 뜰 때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추천 받은 사람이지 내가 추천한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또 하면서 점점 더 이야기가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러니까 얘기는 뭐 저도 그 기사는 봤는데 신조 부총장 얘기는 이거 같아요. 자기는 전략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직을 맡고 있는 강승규 지금 의원한테 그분을 소개해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조직 맡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조직한테 소개했다. 뭐 팬클럽도 조직일 테니까 중간에서. 뭐 그렇게 그렇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나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친한이나 친윤이나 조금 진짜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네. 이 방송국에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친윤계든 친한계든 당대표로서 당분간 그 다들 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네. 특히 개인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또 말 조심해라. 하지 마라. 금지령을 좀 내린다든가.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다 그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좀 각별히 좀 조심을 해달라. 이렇게 좀 세게 지시를 좀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하하. 그런데 지금 뭐 당직자가 본인들이 유튜브를 직접 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네. 제가 심지어 누구랑- 부총장님은 아니 제가 하시나요? 누구라고 얘기 안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는 뭐 원래 하시던 분위기라서 그냥 쭉 하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당직에 있는 분들이 개인 자기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 나와서도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는 자 그러면 친한계 제가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가 네. 윤 대통령을 공격해서 이 당을 장악할 수 있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 다 한동훈 대표를 그 붕괴시키려고 하면 그 이준석 김기현 대표 붕괴시키듯이 붕괴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공멸입니다. 공멸. 예, 공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두 분 다 좀 냉정하게 네. 누가 더 책임 있느냐라는 거엔 저도 판단이 좀 있어요. 예,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억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계속 해야 될 거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을 설득해 주길 바래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건데 네. 비대위원장 때도 실패하고 지금 또 실패하면 싸늘하게 식겠죠. 그렇죠. 기대를. 그렇죠. 조언을 주셨고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제부터 뭐 진짜 태풍의 한가운데 섰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기사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은 시민사회수석실에 우파 유튜버 관리 문제 등을 취재하려는 이명수 씨와 그렇구나. 시민사회수석실에 이제 취재를 하려고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가 접촉을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연이 맺어졌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고향이 같아. 강원 영동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부터 가까워졌다. 지난 대선부터 김 여사를 스토킹하다시피 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이명수 기자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김대남 행정관은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라서 편하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제 변호사 명의의 이런 것들을 좀 내놓았네요. 입장을. 그 유튜브 측의 악의로 시작된 일인 만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김대남 행정관 측 변호사가 입장을 냈다는 거. 다 좋은데 네. 물론 사람이 실수로 자기가 한 말이 뭐 나갈 수도 있고 뭐 문자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 보안 의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책임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본인의 말 한마디나 이런 그렇지. 것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워낙 그 또 유튜브의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들 자제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가능하면 제가 논평하지 않으려고는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들여다보고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는 재보선이? 한글날입니다. 그 다 다음 다음 주. 주죠. 네. 다 다음 주. 한글날도 하죠 방송은. 할까요 말까요? 그- 생방송 할까요 말까요? 알아서 좀 안 하길 바라시는 눈치인데 할 겁니다. 생방송 할 거고요. 그 다음 주가 선거죠. 재보선 선거일. 예.
선거일 아침이라 우리가 결과 분석은 못 하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그때까지면 분위기는 흐름은 우리가 뭐 알 수 흐름은 알 있죠. 수 예. 있으니까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돌려야죠. 그런 많이 시간이군요. 기다리셨어요. 아유 오늘도 음. 이렇게 좀 쌀쌀하고 이런 날 여러분 본방송 끝났는데도 2만 명 넘게 계속 봐주시고 아이고 우리 박 대표님 인기가 좋습니다. 저 때문에 올 리가 없고 우리 2%가 김현정 앵커 보러 오는데 자, 박 대표님 열심히 누구 커피 드릴까 찾고 계세요. 먼저 찾으세요. 저부터 처음에 할까요? 이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맞아. 처음에 그것도 못 찾으셨지. 음. 저는 러러러님 드릴게요. 시사평론계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박 대표님이시라고. 그건 칭찬입니까? 아니면 뭐 칭찬이죠. 로맨티스트 맞아요. 저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박 대표님을 이 일타에서 만나기 전에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TV 화면 속에서 만난 제가 되게 거의 사람 잘 안 만나죠. 샤이에서. 그렇지. 예. 그리고 되게 무서운 인상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이렇게 좀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송하면서 가까이 지내보니까 영화에 해박하지, 막 커피 박사지, 뭐 책 좋아하지, 완전 로맨티스트. 왜 정치 쪽에 발을 담그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술하셨어도 더 잘하셨을 것 제가 같아요.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처음 언젠가 얘기 좀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때 제가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관료 뭐 예. 이런 분들 만나는 것보다 예. 예술하는 분 만나는 걸 맞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넘버원 추구하는 사람보다 온리원 추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아주 좋은 공연 보고 왔습니다. 예. 어제 뭐 보고 오셨어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자왕. 대단합니다. 와, 좋으셨겠다. 그런 거 보면서 힐링하시는군요. 예, 공연 많이 보고, 예. 공연도 많이 보고 영화도. 제가 이분들 이렇게 시골 예. 일타 박성민 대표님 저도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 드리면 안 되겠다. 마시고 있다는데 마시고 있는 분한테 또 드릴 수 있는데 마시고 있다는 분. 나는 마시고 싶어요 그런지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저기 호소라는 분한테 박성민 대표님이 중간에서 잘 이야기하신 듯 이렇게 하는 듯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도 한 잔 또 다시 골라볼게요. 어떤 분을 좀 드리면 좋을까? 희망사랑님, 온리원 그 정신 좋다고 박성민 대표 응원 문자 보내주신 희망사랑님한테 커피 한 잔. 온리원 이거 진짜 좋죠. 온리원을 좋아한다. 넘버원 추구하는 사람은 직을 쫓고 온리원 추구하는 사람은 업을 쫓기 때문에 제가 또 좋아합니다. 좋네요. 요새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 혹시 보세요? 좀 지나가면서 봤어요. 뭐 난리 난 거 아시죠? 요새 인기 예, 많아가지고. 집에서 틀어서. 저는 뭐 음식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보면서 그 온리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같냐면 음식을 발명하는 사람들 같아. 와, 어떻게 저런 재료를 가지고 뚝딱 저거를 만들어내지? 그 생각하면 뭐 딴소리였습니다. 고르셨어요? 아니, 예, 구름바다님께 박성민님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랬는데 저랑 비슷한 분에게 구름바다님께 구름바다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두 잔씩 다 돌린 예, 건가요? 예. 돌린 건가요? 여기까지. 여러분 많이 쌀쌀해졌어요. 뭐 약간 춥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서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뭘 하나 입고 나갔다가 벗더라도 일단은 가지고 나가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이고야. 오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화면 2분할 됐어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예쁜 굿바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한마디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고생 안 해도 돼. 고생한 게 또 사람이 진짜.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